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새로운 지식 정보가 들어온다고 해도 무한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기억을 한다고 해도 그게 영구적으로 저장되지도 않습니다. 들어도 대부분 흘려듣고 기억하려고 해도 금세 잊혀집니다. 공자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들으면 잊는다. 보면 기억한다. 행하면 이해한다. 머리에, 가슴에 가장 깊이 새길 수 있는 방법은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려면 내가 직접 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절약하라는 말보다 직접 써보는 가계부 한 장이, 또 금리가 변했다는 말보다 내 계좌의 이자를 계산해보는 것이, 또 어떤 유망한 기업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직접 분석하고 투자를 해보는 것이 더 오래 남고 진짜 내 것이 될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4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759님이 벚꽃이 활짝 피었네요.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증시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는 그런 흐름이기는 한데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5% 안팎 급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3% 오른 2413, 코스닥은 4.5% 오른 672, 밤사이에 나스닥이 12%나 급등할 정도로, 개별 주식 아니고요. 코인 아니고요. 미국 최대 시장인 나스닥이 12%나 급등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만 빼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격히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거의 10%나 일본 증시 자체가 10%나 또 폭등을 하고 있고요. 3717님이 주가가 바이킹 타는 기분이라 스릴 만점이네요. 잠시 후에 뉴스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경제상식 퀴즈부터 나갑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선물이 더 많이 나가는 주간이죠. 검은 반도체라고도 불리는 이것입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K푸드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는데요. 23년, 24년 2년 연속으로 수출액이 1조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가격을 보면요. 최근 1년 사이에 40% 넘게 급등했다가 최근에는 특히 지난달부터는 좀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중품 기준으로 마른 이것 10장의 가격이 1,000원 아래였었는데요. 지난 1월에는 1,470원까지 올랐다가 이후에는 또 다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평평하게 말린 해조류를 사각형으로 잘라서 싸서 먹거나 구워서 먹거나 소금을 뿌려서 먹기도 하죠.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이름, 이 음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커피 쿠폰을 드리고요. 또 이 밖에도 다양한 선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혹은 KBS 콩으로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김성우 님이 정답 파래. 파래는 아니고요. 요거는 바닷속에 있을 때 약간 파란데 실제로 우리가 먹을 때는 파랗지는 않고요.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야말로 폭등을 했죠.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모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이 중국 제외한 모든 국가의 상호 관세 90일 동안 유예하겠다라고 밝히니까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역대급의 반등을 이뤘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12% 넘게 올랐습니다. 역대 두 번째 상승폭이고요. 대형주유지 S&P 500 지수 10%, 다우 지수도 7.8%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미국 상호관세에 대해 추가 보복 조치로 맞선 중국에 대해서만 상호관세 125%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네. 중국을 제한 나머지 대미 보복이 나서지 않은 한국을 비롯한 70여 개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90일 동안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주요 지수가 이제 수직 상승했는데요. 어쨌든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우려보다 뭐 크게 이제 확전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네. 글로벌 공급망도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좀 유연해졌다라는 점이 안도 랠리를 이끌었는데,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테슬라가 22%, 베트남 인도 공장이던 애플도 뭐 15% 넘게 오르면서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네. 또 경기 침체 우려로 이제 최근 4년 만에 이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던 국제 유가 역시 오늘 4% 넘게 올랐습니다.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유는 배럴당 61달러, 6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배럴당 65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치솟던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습니다. 어제 야간 거래에서도 하락을 했고, 오늘 지금 출발도 좋은데요. 어제는 사실은 정규 시장에서는 장중한테 1,487원까지 치솟았는데 종가는 10.9원 올라서 1,484원이었고, 오늘 출발은 1,446원으로 출발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미중 간 치킨 게임은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이 우려했던 석 달 동안의 이제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라는 점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하루 심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는 날이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한 4%대 후반, 4%대 중반 각각 급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코스피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작년 8월 이후 처음이고요. 선물 시장이 5% 이상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매 호가만 일시 정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식 자체는 거래는 가능하고요. 지난주였었죠.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다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또 이번에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환율도 지금 엄청나게 널뛰고 있죠. 맞습니다. 어제는 사실은 이제 1,480번이 이제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에 도달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컸었거든요. 사실 뭐 트리플 악재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졌죠.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하루 단위로 뭐 조 단위로 이제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월간 기준 8개월째 매도했고요. 또 여기다가 이제 중국이 인위적으로 좀 위안화 가치를 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호 관세에 좀 대응하다 보니까 원하는 이제 위안화와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제 하필이면 이제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이제 지연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런 이제 악재가 반영이 됐는데, 물론 뭐 이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어가면 외환 당국이 환율 안정에 위해서 개입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적극적인 개입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이 이제 환율 같은 비관세 장벽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이다 보니까 크게 개입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희망은 지금 뭐 미중의 어떤 치킨 게임이 극적인 좀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면 그동안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서 관세 불안을 좀 덜어낼 수 있을 때,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은 결국 끝까지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큰 폭에 오늘은 뭐 1,446원 선까지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그 아래로 내려갈 건지 장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6624님이 트럼프의 말 몇 마디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울고 웃는다는 게 매우 슬프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일단 우리로서는 그래도 뭐 중국 빼고는 뭐 보편관세 적용되긴 합니다만 상호관세가 유예된다. 일단은 한숨은 돌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뭐 13시간 만에 이제 상호관세를 좀 유예했기 때문에 중국을 뺀 나머지 관세 부과 대상자들은 조금은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원쇼핑 해결이라고 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뿐만이 아니라 조선업 협력, 에너지 수입,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일괄 타격하겠다라는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아마 이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맞상대할, 물론 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만 최종 결정을 해야 될 이제 지금 수뇌부가 이제 부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정해지게 되면
지금 나오는 모든 관세에 대해서 최고 결정권자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사이에 한 이제 2달여 사이에 우리가 좀 숨통을 돌리면서 이런 이제 다른 국가들 특히나 일본이 어떻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을 통해서 협상을 가져가는지 그런 걸 보면서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게 됐습니다. 다만 또 이게 유예가 90일간이어서 마냥 또 안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협상을 빨리 좀 풀어나가야 되겠고 대신에 다른 나라들과는 시간을 좀 벌기는 했는데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더 격렬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본 관세 이제 125%까지 올렸거든요. 네. 이 얘기는 지금 중국이 아직은 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반응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중국도 어차피 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서 중국이 이제 50%의 추가 관세를 하니까 이걸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제 보복할 경우 더 세게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제 예견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증시 이제 개장한 장중에도 이런 발표를 한 건데 어쨌든 지금 중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미국을 좀 괴롭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시간은 사실은 이제 중국 편이다. 오히려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많은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인민은행이 5일 연속 이제 위안화 가치를 좀 낮추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환율 전쟁으로 이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달러가 많이 풀릴 경우에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급락하면서 네. 이런 이제 이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금 이 관세 전쟁이 만에 하나 이제 환율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위안화와 원화가 같이 동조화된 경향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외환 시장 불안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1,446원으로 출발을 했고 또 곧장 또 1,450원대로 또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아직도 불안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의 반도체 회사죠. TSMC를 향해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TSMC는 가장 먼저 개별 기업 가운데 트럼프 임기 내 총 1,000억 달러, 147조 원 투자해서 미국 공장 짓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내 공장 건설하지 않으면 25%에서 최대 10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TSMC 역시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공장 건설을 하겠다고 하고 보조금 거의 한 10조 원 가까이 보조금을 이제 받기로 돼 있었는데 네. 이 보조금을 비판하는 발언에서 이제 나온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보조금 주지 않고도 관세 폭탄을 때리게 되면 미국 내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TSMC가 실제로 이제 4년 이내 과연 이제 미국의 공장을 얼마나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지을지 여부를 보아가면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TSMC가 공장 이외에도 이제 중국 화웨이한테 기술을 넘겼다. 라는 이제 반도체를 좀 제공했다라는 이유로 한 10억 달러 가량, 한 1조 한 5천억 원 가량의 벌금을 물릴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TSMC의 미국 내 투자를 좀 압박하는 형국인데 비슷한 처지에는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같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미국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생산, 조립 패키지까지 모든 걸 원스톱으로 미국 내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제조의 최고 기술자라고 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패키지를 잘 만드는 이제 이 파운드리 업체인 TSMC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TSMC는 147조 원이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그대로 투자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이제 듣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그 D램 업체들의 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D램 시장 점유율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쳤죠. 맞습니다. 이게 이미 실적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사안인데 이제 네. 수치로 확인된 건데요.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자료를 보니 지금 SK 하이닉스의 D램 시장 점유율이 지금 36%, 네. 그리고 이제 분기 기준 이제 삼성전자는 32%로 SK 하이닉스가 한 2%포인트 정도 앞선다라는 겁니다. 그 뒤를 마이크론이 한 25%로 뒤를 잇고 있는데
사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제치고 디램 점유율 1위 달성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HBM이라는 인공지능 고대역폭 메모리 칩 분야에서 SK하이닉스가 이제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이제 압도적 우위를 점한 것이 지금 삼성을 이제 추월한 이제 원인으로 분석이 되는데, 문제는 HBM 수요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아마 이제 선두 자리는 이제 2분기에도 유지될 전망인데요. 과연 삼성전자가 얼마나 이제 이 부분의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삼성전자는 좀 마음이 급하겠네요. 자, 이인철 소장님.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서 채무 조정하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경기 침체 가장 취약한 고리를 꼽으라 하면 자영업자들입니다. 정말 눈물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 캠코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이제 새 출발 기금은 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대출 상환 이제 능력 속도에 맞춰서 이걸 좀 조정해주는 이제 전용 이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기준 누적 이제 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2만 명이 육박을 하고 있고요. 신청 금액도 20조 원에 이제 근접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매달 신청자 수, 채무액 자체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가 살아나서 장사가 잘 되는 게 너무 좋은 해법이겠지만, 지금 경기 침체가 좀 잠겨되면서 네. 가게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채무 조정과 함께 재교육을 통해서 어떤 재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 모색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 자체가 좀 회복이 돼서 이분들이 조금 더 자생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서민경 님이 당첨자가 많으면 뭐해요? 나는 없는데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는 많이 뽑아드립니다. 서민경 님께도 보내드릴게요. 정답도 맞춰주셨거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한 글자입니다. 쉽습니다. K푸드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죠. 해조류의 하나인데요. 평평하게 말려서 사각형으로 잘라먹는 음식. 한 글자로 뭘까요? 이게 유통 측면에서는 분업화가 잘 되어 있다고는 합니다만, 생산 현장에서는 뭐 종자라든지 이런 연구개발 등의 지원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 산업을 육성하는 그 법 일부 개정안이 또 통과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게 또 수출이 잘 돼가지고 검은 반도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근데 대신에 또 수출이 잘 될수록 가격이 또 올라간다라는, 내수용 가격은 또 올라간다, 이런 단점도 좀 있었고요. 6095님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제 주식 못 사서 김샜네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말 장 단음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장음으로 발음을 해야 이제 정답인데요. 6692님, 아기가 맛 이거를 간식으로 먹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5152님은 요것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이죠. 성공예감은 늘 성공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 정답 맞히신데도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읽어드려야 되나? 5194님이 이대호님 얼굴에 이게 묻어있네요. 잘생김. 전호경 교수님은 옆에서 웃으셨습니다. 한 1초 정도. 4789님은 학창시절 소풍 가는 날이면 4남매 가족 모두에게 김밥 도시락 싸주셨던 엄마표 김밥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어릴 적에는 참 이거 먹는 날, 기대가 됐었는데요. 자, 그 정답은 한 글자입니다. 힌트도 많이 나갔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초등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을 묻는 대답에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요.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정답. 자, 그런데 이렇게 꺼리는 잔소리를 오히려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잔소리를 듣기 위해서 돈까지 낸다고 하는데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 디지털 코치에 대해서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많이 들으시는 편이에요? 저는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즐겨 듣죠. 근데 뭐 생각해 보면 뭐 우리 사실 잔소리가 인생이잖아요. 왜냐면 어릴 때는 이제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예. 결혼해서는 보통 남자는 와이프한테 듣고 네. 그리고 또 남편한테 듣고 그리고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듣다가 이제는 어른 되면 안 듣겠지. 근데 직장 가면 또 직장 상사한테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잔소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상만 바뀔 뿐이지 평생 같이 하는 게 네버엔딩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네버엔딩 스토리.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잔소리는 뭐 같이 가는 거다. 즐겨 들어야 된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잔소리를 돈 주고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잔소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니까 난 잔소리 안 들어야지 이러는데 예. 요즘에는 오히려 돈을 주고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잔소리 싫었던 사람들도 요즘에 듣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드백이 없이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헬스장에서 PT 받잖아요. 예. 근데 그 PT 사실 운동 방법은 너튜브 보면 엄청 잘 나와 있잖아요. 예. 시간별로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굳이 비싼 돈들을 왜 받냐? 그럼 사실 헬스장 가 귀찮잖아요. 그쵸. 끊고 보통 3일 가고 안 가는 게 이제 룰인데 이제 운동하러 가야 되는 이유도 만들고 누군가 자꾸 나를 보고 압박해주면은 압박과 동시에 안정감도 느끼면서 이거를 해야겠다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워낙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뭐 학생일 경우도 있고 뭐 직장인인 경우도 있고 다중을 많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현대인이 피로감이나 인지적 과부하 속에서 자기 효율성 극대화되다 보니 차라리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잔소리 즉 케어를 구매해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좀 의지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헬스장에서 PT, 예, 코치님한테 PT 받는 것처럼요. 근데 디지털 코치를 채용한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디지털 기술 덕분에 잔소리도 이제 서비스가 되는 시대가 온 건데요. 예. 그러니까 요즘 뭐 AI나 앱이나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있고 플랫폼 같은 디지털 기술이 이제 사람처럼 체크하고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디지털 코치가 온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코치란 게 엄밀히 보면 사람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잔소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TV 보고 있으면 좀 자라. 내 학교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이 수면 데이터를 보고 오늘은 컨디션이 나쁘니까 빨리 일찍 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람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단순 도구였던 것들이 이제 나를 케어하고 점검하고 성장시키는 파트너로 변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전에 단순하게 뭐 제 정보만 딱딱 주는 것은 지금은 오늘 너 운동을 안 했네, 지출을 맞았는데 좀 아끼지, 아니면 약 먹을 시간이네, 뭐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역할까지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사람이 하던 감시, 조언, 동기부여 같은 전통적인 코치 방식을 디지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은 게 뭐야? 아침에 어머니가 막 깨우잖아요. 혹여나 늦었으니까 빨리 일어나, 지금 지각에 이러는데 일어나면 30분 넘게 남아 있어. 그 왜냐면 아침밥 먹으라고. 그럼 엄마 진짜 막 이러는데 디지털 코치한테 스마트폰한테 AI한테 너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감정 기복도 없고 스마트폰 사람이 거기다 뭘 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워낙 많은 데이터를 기억하다 보니까 더 사람보단 정밀함과 꾸준함으로 우리를 관리해주고 또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볼멘소리를 못하니까 더 효과가 많은 거죠. 일종의 비서가 되는 거네요. 근데 사실 그렇죠. 누구나 간섭받기를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굳이 돈까지 쓰면서 이러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피드백 문화의 내재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20, 30대를 포함 40대까지 저희 세대까지 보면 학교, 학원, 과외 또 인터넷 강의 그리고 학습지를 위시한 이제 공부 시스템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침부터 눈 떠가지고 어머니가 일어나라부터 시작해서 학교 가면 선생님이 가고 뭐 끊임없이 체크하고 피드백하고 끝나면 학원 간 사람도 있고 뭐 인터넷 강의 듣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잔소리 천국 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몸에
시스템으로 내재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잔소리 그만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부지불식간에 서운하게 되는 거죠. 잔소리가 이제 어느 순간 없어지면 서운해지는. 서운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제 수강 신청부터 막 자율적으로 하잖아요. 예. 모르니까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주니까 아빠 왜 고등학교처럼 이게 가정통신문이 없냐? 한 번에 설명해 주면 되는데 뭐 이래서 가정통신문. 그러니까 왜 고등학생 가정통신문 다 나오면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학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알아서 맡겨버리니까. 홈페이지 가서 하든지 말든지 뭐 본인이 알아서 한 문제니까.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은 누군가 나를 정기적으로 챙겨주는 시스템에 익숙한 게 아닐까 싶죠. 맞아요. 이게 사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선생님이 고등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더 이제 너희들 혼낼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어라고 하면 겁나는데 또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는 이제부터 너희한테 아무도 뭐라 안 할 수 있어라고 할 때 해방감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그게 더 무섭죠. 맞아요. 사실은. 또 이게 잔소리 혹은 이제 피드백이라는 것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식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사가 있는데요. 예. IT 분야 리서치 컨설팅 기업 미국에 있는 가트너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직원과 관리자 7,300명하고 100명의 관리자 후보를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왜 했냐? 오늘같이 바쁜 업무 환경에서 직원의 역량을 개발한 최고의 관리자는 어떤 유형인가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90개 이상의 변수를 다 코딩하고 연구진은 교사형, 상시 접속형, 연결형, 치어리더형 이렇게 4가지 관리자의 코치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자세히 보면 첫 번째는 교사형 관리자는 자기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을 코칭하는 유형인데요. 조언 중심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개인별 성장 방법을 지도한대요. 근데 이런 분들은 기술 분야에도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리자가 되기 전에 이 업계에서 굉장히 일한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고 하고요. 네. 두 번째가 상시 접속용 관리자인데 이분들은 끊임없이 코칭하고 항상 직원들 성장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다양한 기술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네. 이게 인사 전문가들이 가장 원하는 이상적인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상시 접속형이. 상시 접속형. 예.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끊임없이 코칭하는 거죠. 세 번째가 연결형 관리자인데요. 이건 자기 분야에 맞춘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조직 내에서 해당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직원에게 관심사를 파악하고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연결에 더 집중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보다 남들도 연결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인데 치어리더형 관리자가 있는데 치어리더형. 이분은 진짜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스스로 성장하게끔 유도해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할 수 있어. 그래, 잘해봐. 넌 잘할 수 있어. 리딩해 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4가지 유형이 어깨를 불문하고 어디든 비슷하대요. 근데 굳이 따지면 가장 많은 형이 치어리더형이 29%였고요. 가장 적은 유형은 교사형으로 22%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도 힘들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게 뭔가 피드백을 받으면 뭔가 성과가 나아질까? 과연 그럴까요? 근데 이것도 이 조사에 의하면 이제 인사 관리자 가장 선호하는 게 아까 말한 상시 접속용 관리자였거든요. 예.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니까. 근데 이게 가장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피드백을 들으면 우리도 피곤하죠. 잔소리가 그렇죠. 피곤하고 우선 듣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잖아. 부담스럽고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나쁜 말은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 그리고 또 자립성도 떨어뜨리는 거. 왜냐하면 계속 뭐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하고 그냥 하다 보면 뭐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네. 하고 이 피드백이 습관화 되다 보면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것도 많이 가르치게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잘 모르는데도 이제 내가 내 직원, 내 후배한테 알려줘야 되면서 알려주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나 그런 길로 알려준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최고의 코치는 누구였을까 봤더니 연결형 관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성과에서 얼마나 이게 좋았냐면 네. 연결형 관리자는 다른 유형보다 부하 직원이 고성과자, 성과를 많이 낼 확률이 무려 3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뭐 참결하지 않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연결해 준다라든지 그런 식으로만. 맞습니다. 약간은 좀 간접적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말은 코치니까 사실 코치가 스포츠 코치 옆에서 계속 보고 체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코치라기보다 감독처럼 크게 보고 얘가 부족한 면이 뭐지? 그러면 이거 관련된 사람을 연결해 주거나 부족한 면이 이런 거니 이런 교육을 연결해 주거나 해서 이 적절한 시절에 적합한 사람을 연결해 주면서 진행하고 계속 모니터링 해 주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능동적으로 배울 수 있게끔. 맞습니다. 또 하나 그 디지털 코치. 직접 내가 돈까지 내면서 받는 디지털 코치 이런 서비스는 어떤 게 있어요?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한 3가지 정도 한번 나눠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오프라인 중심, 두 번째는 디지털 중심, 세 번째 하이브리드 형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오프라인 중심은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통적인 거예요. 아까 말한 헬스 PT라든지 뭐 심리 상담소를 찾아가서 대면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게 큰 특징은 이제 신뢰와 정서도 교감이 필요한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일정 이상 비용이 소모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직접 찾아가야 된대. 그래서 접근성이 약간 좀 제한이 있다는 거죠. 둘째는 디지털 중심 케어인데 이거는 AI나 앱, 챗봇 뭐 이런 거 통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멘탈 케어 앱이라든지 AI를 통해서 24시간 챗봇으로 뭐 감정 대화로 나눈다거나 아니면 운동 앱이 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 운동 방식을 설계해 준다든지. 근데 이거는 장점이 이제 접근성이 좋고 비용이 안 든 경우도 많고 들어도 아주 조금밖에 안 들죠. 네. 보통 앱을 깔거나 이러면 되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데이터화되지 않는 것에서는 조언이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사실 데이터화되지 않아도 보고 직관적으로 느끼면서 그렇죠. 뭐 해준 게 있는데 그런 걸 못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케어인데요. 이거는 AI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한 다음에 피드백을 해주고 특정 기준이나 뭐 상황이 있을 때는 전문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워치나 뭐 웨어를 자고 있는데 수면의 질이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뭐 이상 신호가 있다 그러면 뭐 전문가를 매칭해 주거나 의료진한테 연결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이 공존한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기술이 일차적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게 사람의 연결이 필요하면 연결해 준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케어가 대부분 다 하이브리드 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맞춤형으로 그 사람을 분석해주고 컨설팅까지 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효과가 있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이거는 디지털 코치다 보니까 데이터로 측정이 가능한 영역이 가능한 거죠. 뭐 예. 건강 관리 같은 경우 운동량, 심박수, 수면 시간 다 되잖아요. 네.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음식을 뭐 먹는지 뭐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재무 관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얼마 쓰는지, 카드 쓰는 내역 이런 네. 거 다 하면 보험 가입 상태 이런 게 다 데이터되기 때문에 데이터된 거 거의 다 되고요. 심지어 뭐 정신 정도나 감정 상태도 일정 부분은 데이터가 되잖아요. 예를 네. 들어 가지고 뭐 우리 방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면 이 정리 정도 상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 인터를 어떻게 할지 돼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데이터가 되는 게 요즘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수치로 가능한 거는 대부분 다 디지털 코치가 개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참 잔소리도 구독하는 시대. 근데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디지털 코칭, 나만을 위한 컨설팅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또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맞습니다. 점을 좀 유념해야 될까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이 과연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이거 지속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구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구독의 핵심이 자동, 반복, 관계 이런 건데 네. 이런 케어나 이런 거의 기본은 지속성이잖아요. 하루만 공부하거나 하루만 운동해서 효과가 없잖아요. 이런 걸 지속적으로 구독해주면서 케어도 해주고 1:1 매칭이 되면은 이 사람이 이거 관련돼 가지고 관계도 지속되면서 더 세밀한 맞춤형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하.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구독 서비스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산업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이 사업 자체는 앞으로 스스로 이제 잘 챙기는 사람이 예전에는 유능하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설계된 시스템, 이런 뭐 구독화된 시스템도 좋고 이런 걸 어떻게 쓰느냐, 이걸 라이트 어떻게 맞춰서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케어로 앞으로 끊임없이 이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기합니다. 돈 주고 피드백을 들으려는 문화. 또 이 산업도 커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AI까지도 접목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이 방송 들으시는 뭐 소상공인이나 개인에게도 좀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기회인데요. 왜냐하면 전에는 소상공인의 1인 기업가가 고객의 데이터를 막 일일이 수기로 아니면 뭐 제가 직접 손으로 치고 전화해서 물어보기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앱이나 AI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엔 디지털 도구가 대기업만 쓰는 거였는데 이제 소상공인 1인 기업가 가능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운동이나 식단 전문가라면 운동 및 식사 이런 거 기반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피드백이나 코칭하기가 더 좋잖아요. 아하. 단순히 이거는 이제 기술을 쓰는 거고 여기서 소상공인 더 한 발자국 더 나아야 되는데 이거는 로컬 커뮤니티 기반 구독형 케어라고 좀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말이 기반형이죠. 예, 그러니까 지역 기반형인데 예를 들어 제가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데 네.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럼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제가 1인 PT샵
하고 있다면 모아가지고 이분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서 예를 들어 운동, 뭐 식단 이런 거 계속 봐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좋냐면은 같이 커뮤니티 들어가면 옆에 사람을 보잖아요. 저 사람 살을 뺐네. 오늘 이거 음식 이거밖에 안 먹었네. 아, 내가 같이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컬 지역으로 모아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들면은 단순하게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독서라든지 하다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가사 서비스도 그렇고 소상공인과 1인 기업가들이 많이 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죠. 아하. 요즘에는 뭐 스마트워치 이런 걸로 그 사람이 얼마나 운동했는지도 자동으로 기록을 하고 그렇죠. 잠을 또 어떻게 잤는지도 기록이 되고 최근에 또 보고 놀란 게 어떤 기업들은 그런 앱도 만들었더라고요. 본인이 밥 먹는 그 식탁 있지 않습니까? 식판 같은 거 사진을 찍으면 그렇죠. 칼로리 다 거기에 뭐가 네. 있고 칼로리가 얼마고 이 식단의 영양 균형이 어떻고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어떻게 먹었고 또 분석이 돼서 데이터로 또 쌓이더라고요. 이거를 또 누군가랑 뭐 PT 코치랑 이제 공유를 하면서 또 개별적인 뭐 맞춤 컨설팅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신기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근데 또 보니까 잔소리는 아니고 그렇죠. 나를 위한 조언 또 컨설팅 그것도 이제 구독 경제 시대로 간다라는 거 역발상 경제 시간에 들어봤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장 초반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6% 가까이 치솟으면서 유가 증권시장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해 8월 6일 이후 8개월여 만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복 관세를 대응한 중국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해 모두 125%의 관세를 즉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소식에 뉴욕 주가 지수가 폭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2% 넘게 폭등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7%와 8% 넘게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방위비를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비 등을 지렛대 삼은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가끔은 누구한테 조금 위로받고 동정이라도 받고 싶은 순간이 있는데요. 근데 상대가 공감은커녕 되게 좀 차갑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그럴 때 야, 너 MBTI T냐? 막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그 성향이 이제 T이신 분들이 또 반대로 또 상처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공감 능력이라고 하죠. 공감을 잘 해주는 사람이 뭔가 따뜻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이 공감을 해주면 또 그 사람은 더 피곤해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과연 어디까지가 좋은 걸까요? 또 공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번 같이 배워보시죠.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게 공감 능력이 너무 없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고 사실은 좀 그렇죠. 어디까지가 좋은 걸까요? 그렇죠. 사실 공감 능력이 너무 없으면 약간 인간미가 잘 안 느껴지잖아요. 네. 약간 이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숨 막히고 약간 로봇과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AI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공감 능력이 너무 그러니까 너무 없는 것도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너무 과잉 공감을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감정의 스펀지 감정의 스펀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빨아들이는 스펀지는 뭔가를 빨아들이면 네. 무게가 굉장히 좀 무거워지죠.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너무 과하다 보면은 스펀지처럼 남의 고통과 어떤 면에서 남의 삶을 굉장히 자신의 어떤 어깨에다가 무게로? 그렇죠 메고 다니게 되는. 그리고 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기자님. 누군가한테 이렇게 친절하면 참 네.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다수한테 이렇게 친절하다 보면은 그 나의 친절을 호의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권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그 네. 대사처럼. 네. 제가 예전에 무료 나눔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무료 나눔? 뭐 이제
밥을 이제 무료로 해주시고 막 이런 네네네. 그런 봉사활동하는 데를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진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정말 뭐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뭐 돈도 내시고 직접 네. 나와서 네. 뭐 무료 봉사도 하시고 근데 그거 나와서 이렇게 드시면서도 계속 반찬이 뭐 어떻네, 네, 뭐 맛이 어떻고. 없네, 반찬이 부족하네, 네. 국이 짜네. 네. 그 고마움을 잘 못 느끼시는 거 보고 제가 좀 놀랬던 적이 있는데 사실 계속 내가 친절하다 보면 맨날 나한테만 와가지고 하소연하고 또 계속 도와달라고 그러고 자신은 양보만 하고 남을 도와주는데 정작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기도 하죠. 나중에 나는 많이 공감해주고 누굴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네. 정작 나는 그 사람들이 그냥 이거 뭐 당연한 줄 알고 네. 서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요즘에는 그 AI도 공감하는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AI는 뭔가 적정선을 알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이제 오늘 과잉 공감에 대해서도 이제 배워본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사람이 주로 과잉 공감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조금 감수성이 정말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타인의 약간의 표정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다 캐치를 하고 그 감정이 막 느껴져요. 아, 지금 뭔가 슬픈 일이 있나? 약간 이런 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네. 그런 거를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이제 자기를 초대했어요. 예. 그러면 그 느낌 있죠. 막 굉장히 친절하게 나를 맞이하고 둘이서 하하호호 해도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아, 한 30분 전에 싸웠구나. 이런 걸 그냥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감수성이 아주 높은 분들이 있고 또 좀 천성이 착하시고 책임감이 아주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뭔가 힘든 감정이 있으면 내가 그걸 느껴줘야 된다라는 일만의 어떤 책임의식 같은 걸 많이 느껴요. 약간 좀 몸에 센서가 많이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가슴 아픈 얘기인데 예. 어린 시절 때 정서적 돌봄을 많이 못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커서 뭔가 자신의 돌봄을 못 받았던 그런 이슈를 다른 사람을 굉장히 돌봐주는 그런 행동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아, 어릴 적에 내가 정서적인 돌봄을 많이 못 받아서 네. 오히려 큰 다음에 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봄 직업군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왜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예. 뭐 상담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면 정말 크게 어린 시절에 돌봄을 많이 못 받았는데 그 돌봄을 못 받았던 걸 자신의 성인이 돼가지고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우면서 그 안에서 또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네. 어릴 적에 어떻게 보면 관심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쏟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그 반대도 있는 거고요. 네. 3129님이 호의를 권리라 생각한다는 말씀에 리얼 공감합니다. 자식 교육할 때도 과잉 공감은 사절해야 됩니다. 네. 적정한 공감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에 의해서 공감을 또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간관계 네. 이런 거 되게 중시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직업 중에서도 그런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뭐 영업일 네. 수도 있고 사람 만나야 하는 직업들. 그렇죠. 그리고 뭐 서비스 직종들은 뭐 이제 정도의 문제지 좀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상담사분이 정말 착하신 분이신데 네. 그 굉장히 공감도 잘해주시고 이렇게 성품이 좋으세요. 네네네. 근데 막 아침에 막 남편분하고 굉장히 싸우시는 거예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때 남편분이 거의 화가 나셔가지고 당신이 상담사야? 당신이 상담사야? 막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 심리 상담 사람에서 왜 나한텐 그렇게 말해? 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자기 일이 되면 그래요. 이 주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이 사람이 잠깐 까먹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상담사야? 상담사야? 그 남편이 그러니까 그럼 네가 내 담자냐? 네가 내 담자냐? 하면서 거의 싸우시더라고요. 당신이 돈 내고 나한테 그런 상담 받으러 왔어? 뭐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막 공감을 많이 그런 해야 되는 직군이라면 그 직군을 좀 벗어나는 그런 토대 속에서는 너무 친절해야 된다라는 강박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그렇게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직군이 상담사면 상담 안에서만 상담사면 되지. 아하. 내가 집안에서도 남편 상담사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약간 이거는 이현주 교수님도 좀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네. 약간 이제 심리 상담 전문가분들은 저는 이제 네. 평소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대화할까. 네. 근데 뭐 심리학 교수님들도 그렇고 부부 싸움들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예, 똑같은 네. 사람. 네. 송후님이 보통 MC 분들이 과잉 리액션이 많지요. 이렇게. 아. 약간 이건 좀 직업적인 거.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MC들이나 옆에 이제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리액션을 해줘야 네. 주변 사람들도 공감을 하고 네. 그게 청취자 시청자들한테도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편집할 때 보면 일부러 그 환호성 소리, 네. 그다음에 방청객 소리를 일부러 편집해서 넣는 것도 그런 효과라고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또 리액션은 또 적정하게는 필요합니다. 근데 또 오버해서는 안 되고. 네. 이게 적정선을 찾는 게 참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공감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과 동일시돼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욕구나 이런 걸 느끼는 능력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네네네. 사실 공감은 그것이 반이고요. 절반은 자신의 객관성, 자신의 주체성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을 공감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다른 사람에게 융합돼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잃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공감도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공감을 해주는 것도 스트레스다. 네. 조금 전에 권송희 님이 성함 불러드려도 되나? 네. 하루 종일 메신저로 회사 욕을 해대는 친구를 받아주다 보니까 네. 제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것 같아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맞아요. 네. 딱 맞는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너무 많이 받아주는 것도 스트레스. 네. 근데 또 친구가 힘들어하니까 네. 모른 척할 수는 없고. 네. 이게 직업 현장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사람을 상대하는 감정 노동자들은 당연할 거고요. 네. 서비스업.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좋은 걸 주면 좋은 걸 받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사람의 관계의 속성인데 이 공감 직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내가 좋은 걸 주는데 자꾸 나쁜 걸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사연자 분께서도 이제 말씀 막 주실 때 예. 다른 사람은 나한테 힘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계속 공감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한번 공감해 줬다면 네네네. 나도 그걸 공감한 이후에 나도 힘든 부분을 한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가해 보는 좀 그 사람에게 전달해 보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MBTI였다면 이제 극 T예요. 네. 너무 이성적이야. 네. 근데 자기 힘든 건 나한테 말해서 내가 그랬구나 힘들겠구나 네. 이렇게 해보자 공감을 해줬어요. 네. 근데 나 힘든 걸 얘기했는데 저 친구는 별로 이해도 안 해주고 네. 자기 바쁜 거 일할 것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다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냥 네.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되는 거네요. 뭐든지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공감적인 사람을 인간관계도? 네, 내가 공감적인 사람은 공감적인 사람을 같이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콜센터 직원 같은 분들 네. 아니면 또 상담사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또 네.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친절을 또 베풀어야 하잖아요. 직업적으로. 그렇죠. 네.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요 항상 얘기하는 게 처음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 이미지요. 네.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직종에 계시면 기본적으로 친절하죠. 근데 너무 내가 친절해 버리면 그 이미지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의 속성이 무서운 게 9번 친절하다가 한 번 거절을 하면 네.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근데 9번 거절하다가 한 번 친절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고마움을 되게 느끼는 거예요. 고마워하죠.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를 너무 친절하게 가는 것은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친절은 좋은데 너무 친절하다 못해서 쉬운 사람이 되는 것은 좀 좋은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상대한테 너무 쉽게 보여서도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친절하고 공감을 갖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경계도 무너뜨리고 상대도 나를 더 의존하게 만드는 좀 내 경계 자체가 서로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어느 정도는 좀 선을 그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과잉 공감하시는 분들은 또 마음이 약해. 네. 선을 못 그어. 네. 그러니까 더 막 힘들어하시는 거잖아요. 네. 4174님 90세가 넘으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모시는 저는 두 분 이야기를 공감하다 보면 죽음과 또 힘든 얘기로 제가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집니다. 네. 연세 많으신 또 어르신들 얘기를 또 안 들어드릴 수도 없고 네. 이런 관계에서는 선을 어떻게 그어야 하죠? 일단은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내가 이미 담았다. 네. 그러면 내가 이미 감정적인 늪에 약간의 좀 스며들어왔다라고 보셔도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네. 그만큼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느낌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불안을 내가 수용했다면 그만큼 나한테는 불안의 기제가 있으니까 잘 그걸 배출해야 되겠죠. 어떤 면에서는 환경적으로 배출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한 측면에서는 좋은 사람과의 대상 경험도 필요하겠고요.
대상 경험. 네. 사실 상담자분들도 아주 숙련된 분들 있잖아요. 상담자들도 네네네네.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공감하는 직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최고의 자기 돌봄이 뭐냐면은 상담자분들도 너무 힘든 케이스를 많이 맡으면 자기가 상담을 또 받습니다. 네. 그게 상담 심리 교수님들도 그렇죠. 자기가 힘들면 네. 내가 어저께 이대호랑 상담을 했는데 걔가 나한테 뭐 힘든 얘기 하도 쏟아내서 내 얘기 좀 들어줘라 이렇게 그렇죠. 서로 하는 거예요. 네. 그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계속 담고만 있다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담겨지는 경험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그것도 상대를 봐가면서. 그렇죠. 이게 감정 과잉이 심하면 막 우울증에도 빠질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우울증뿐만 아니라 엄청난 심리적 소진, 번아웃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남 얘기 들어주다가 내가 번아웃에 빠질 수도 있고. 네. 8124님이 참 때로는 그래서 버겁고 힘들기도 하시다고요. 그런 과잉 공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공감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 네, 굉장히 어려운 수학 공식 같지만 그냥 2 빼기 1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내가 이미 누군가에게 공감하고 내가 사실 누군가에게 굉장히 항의를 받았다면 네. 마이너스 2를 이미 들어왔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서비스 직종에 있는데 누구한테 항의를 받았다. 손님들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고 플러스 2는 뭐냐면 하나의 일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있어서 내 힘든 얘기를 조금 해보는 거. 반드시 그냥 버티지 마시고 한번 해보는 거. 또 하나의 일은 동료들과 그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 그럼 마이너스 1이었는데 플러스 2 법칙이 돼서 오히려 플러스 1이 오히려 올라가는 인간관계에서의 상처는 인간관계에서 치유된다라는 측면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좀 풀어야죠. 네. 나중에 또 이현주 교수님도 상담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로 가봅니다. 역사 속에서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는 어떻게 갈렸는지 또 반면교사도 한번 삼아보실까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